정수경제학 비판 서문은 이렇게 인류의 주요 발전 단계에서 아시아적, 그죠? 그다음에 봉건적,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 고대적 생산 양식, 봉건적 생산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사회 경제적 진화의 일반적인 단계, 대체적이다, 대체적이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말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막스는 이제 그 총체적 발전이라는 역사 철학적 이론이 운명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여. 이거는 이제 어, 어떤 그 인간의 역사가 종합적으로 단일적으로 발전한다. 그런 운명적인 거죠. 해겔을 말하는 겁니다. 해겔. 해겔은 인간의 역사를 마치 갓난아이의 의식이 어린아이, 청소년, 성인의 의식이 발전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가 결국은 개인은 영웅으로, 집단은 국가로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운명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의 정신이 실현되고 국가의 이상이 실현되고 절대 정신, 이성이 실현되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숙명론적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아시아적, 봉건적, 부르주아적인 발전이 대체로 그렇지만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거나 모든 나라에서 동등하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에서는 하나를 빼먹을 수 있다는 거죠. 봉건제. 서유럽의 장원제도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발견하기 힘들다.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근대 부르주아를 자본주의를 제대로 거치기 전에 이런 그 봉건제, 그죠? 봉건제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갔다. 이것이 일률적이고 단선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유물론이 설명하라는 것은 개개의 구체적인 나라들이 모두 다 이렇게 했다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나 특정 시기가 아니라 인류 일반의 것이고 구체적인 역사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추상 수준이 되게 높다. 추상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 사적 유물론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나라의 역사를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역사의 경향성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의 경향성에서 이러한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 고대 노예적 생산 양식, 중세 봉건적 생산 양식, 근대 부르주아 생산 양식의 경향성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생산력이 낮아서 잉여 생산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로 삼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잉여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소유 관계가 없었고 지배 관계가 없었다는 거고요. 아시아적인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특히 치수, 관계, 도시의 범람, 홍수를 봐서 대규모 농장을 짓기 위해서 군주제 중심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고대 노예제에서는 이제 생산량이 낮았기 때문에 토지보다는 이 노예라는 노동력에 근거했고, 봉건제에서는 이 토지라는 생산력에 근거했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라는 화폐라는 생산력에 근거하는 이런 형태를 대략적인 추세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론에서도 이제 사회주의가 도래가 피할 수 없는 것 쓰여 있지만 이것도 말하는 게 이제 그 단지 이 자본주의의 발전이 심화되면 사회주의가 초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했지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에서 구체적으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전환되는지 그렇게 단정지은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그 경로나 내용은 나라마다 조건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사적 유물론으로 모든 구체적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언급된 아시아, 아, 그다음에 고대, 봉건제 이런 단계들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거지만 그것이 모든 나라에 애여 없이 거친 것도 아니고 각 사회에 다른 사회와 거리 고립되지 않고 서로 접촉하죠. 사회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상호작용의 결과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경제 발전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그 특정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를 초월하거나 지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자신의 선사시대 인류의 초기 양식, 즉 원시 공동체죠. 우리가 보통 원시 공산제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모건이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고대 사회라는 책에서 이제 원시 공동체 사회를 많이 기술했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마르크스가 많은 영감을 얻었고 그거를 이제 엥겔스가 책으로서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를 노예제로 이론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적 생산 양식, 이집트, 이집트의 나일강,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는 어, 그 오히려 노예가 아니라 일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 가족을 누릴 수도 있고 사유재산 일정의 자기만의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농노가 오히려 노예보다 더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농촌 공동체는 전형적인 봉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로도 이런 고대적 성격의 공동체가 러시아에서 남아 있었다. 미국의 노예처럼 하나의 사육 자본주의 안에 노예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그 미국의 농장주 소유주들을 노예를 소유했기 때문에 고대의 노예주처럼 보는 게 아니라 노예를 하나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봤기 때문에 자본가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급한 요강 서문에서 공존하는 생산 양식, 즉 식민지 미국에서 존재했던 노예제 생산 양식과 공장자 생산 양식에서 그중에서도 더 우월한 생산 양식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노예적 생산 양식보다 공장제 생산 양식이 더 우월했고 그러므로서 남북전쟁의 결과 그 공장제 생산 양식을 주로 한 북부가 노예적 생산 양식을 고집한 남부를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적 유물론은 이제 변칙법적 유물론을 일상생활의 인식과 사회사회 연구에 적용한 결과고 그 사적 유물론은 종래의 관념론적인 역사관과 달리 이 사회의 발전이 우연이나 신의 의지와 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계급투쟁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인민 대중의 역할을 명확했고 사적 유물론을 통하여 사회 발전의 제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맹목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 역사가 신비에 휩싸이는데 그 신비에 휩싸인 거를 풀어감으로써 이러한 역사를 배움으로써 피지배 계급이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의식적인 역사 활동에 자신의 해방 운동을 성공리에 결합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적 유물론은 단순히 사회 발전의 이론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이야기, 인간들의 투쟁, 인간들의 의지, 그죠? 이러한 계급 투쟁의 이론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주요한 생산 수단이 특정 인간 집단에게 소유되어 있는 계급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산 관계는 생산 수단 소유자 계급과 그걸 소유하지 못한 피지배 계급이라는 관계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나타나죠. 이러한 그 계급 간의 관계에서 상이한 물질적 이해관계가 계급 수정을 이끄는 겁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해서 더 수탈하려고 하고 노동자는
더 많이 월급을 받으려고 하고, 그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임금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서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려는 이러한 계급과 계급,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이게 바로 계급 투쟁이고,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물론 사회 변혁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모순에 귀착되는 거지만, 이러한 생산력과 생산관계에는 사람과 무관한 게 아니라 항상 사람, 그죠? 계급과 관련된 거죠. 항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며 서로 상반되는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관계라는 거죠.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단순히 인간과 분리되어 있는 물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계급 간 투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사적 윤리론을 경제결정론이라든지 경제 환원론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그 생산 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 그 역할이 중요하고, 생산력의 발전이 생산 관계의 모순이 됐을 때, 이 착취계급은 낡은 착시대의 유지를 고집하고, 생산력 발전에 피지배 계급은 새로운 생산 관계의 수립을 요구하고, 노예제다. 로마 말기에 노예제도, 노예 농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만 노예들은 자신이 해방되길 원하죠. 그래서 노예들은 이런 그 노예 해방 전쟁을 하게 되고, 농업에 있어서 발달된 농경 기술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태업을 하게 되죠. 결국은 노예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는 농노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투쟁이 바로 사회 변혁에 전개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적 유물론의 중심 명제는 계급적 지위가 그 구성원의 특정한 의식, 세계관을 결정한다. 자기의 계급에 따라서 피지배 계급은 저항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 지배 계급의 정치 기구나 이데올로기는 낡은 토대를 수용하기 위해서 혁명기에 반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지배 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위한 선전 이데올로기, 정치 기구의 도입,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투쟁에 있어서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지배관계를 수용하게 만드는데, 반대로 노동자들은 그거를 깨기 위해서 노동자 중심의 자기 해방의 사상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전 도구와 그러한 노동자 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급 투쟁에 관해서 막스가 한 그 제일 중요한 게 프랑스 3부작입니다. 1848년 2월에 프랑스의 노동자 부르주아가 같이 일으킨 1848년 2월 혁명과 루이 라플레옹이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을 그린 것, 그 다음에 파리 코민입니다. 루이 라플레옹이 권력을 잡게 된 과정을 그린 브루메르의 18일에서는 왕당파, 공화파, 그죠? 그리고 노동 계급, 이러한 그 계급 간의 이 이해관계와 투쟁에 대해서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입장을 기반으로 각 계급이 어떠한 감정이나 사유 방식, 환상, 희망, 생활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러한 상부 구조가 창출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급의 다양한 물적 이해가 다를 경우에는 계급이 분리된다는 거죠. 그들이 서로 투쟁한다는 거죠. 독일 이데올리에 따르면 일정한 생산력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의 특정한 계급 사회를 통제하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력을 통제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는 그 계급 사회를 통제하게 됩니다. 생산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생산관계를 유지하거나 도입할 능력, 동기를 가지고 있는 지배계급죠. 생산수단을 장악한 자는 그 사회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철학의 빈곤에서 지금까지 생산력은 계급 대립의 체계에서 발전했다. 생산력이 발전하는 건 결국은 계급과 계급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는 원래 한 계급이 다른 자신들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매개업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계급 지배의 도구이기 때문에 계급 사회가 사라진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